4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유로존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부양책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힘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모처럼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영국은 강보합, 독일과 프랑스는 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유로화가 급락하며 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10센트 하락한 배럴당 90달러 7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양책 도입 전망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주요 대도시 집값이 전년 동월 대비 또다시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최근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가 서서히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먼저 빅 신용평가사는 아니지만 이건 존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과 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는 최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스페인 은행들의 구제 금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나흘 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 이상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뉴욕 증시가 이제 그리스존의 잔류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 주택 지표 상승 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12,580포인트로 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1% 오른 1,332.4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8% 오른 2,870.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미국 주택시장, 주택지표 안정과 그리고 중국 정부 대규모 부양책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상승을 이끌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스탠다드 앤 퓨어스 케이스-실러 3월 지수가 지난해보다 2.66%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제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도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 역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이제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일단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3년 전에 진행했던 오래된 방식과 조금 다르고, 그 중국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걸 독려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전해지고 있었던 모습이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오랜만에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위기감이 아직 채 가시진 않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기대감과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이 증시를 떠받친 이제 힘이 됐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장중에 전해진 미국 주택지수 개선도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면서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으로 이제 좀 보여지고요. 영국의 FTSE 지수는 34포인트 상승한 이제 5,391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독일의 닥스 지수 또한 이제 73포인트 상승한 6,396포인트, 그리고 프랑스의 CAC 지수는 41% 상승한 3,084%의 이제 3,084포인트로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지수 역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스페인 증시는 이제 중앙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공동 채권을 승인할 거란 소식에 이제 하락 반전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2.19% 정도 이제 크게 밀리면 이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시장에서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조만간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면서 투자 심리를 좀 살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에발트 노보튼이 ECB 정책위원은 또 이제 내부적인 그런 논의가 전혀 없다 부인했지만, 이제 불붙은 기대감은 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이날 역시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4달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의 이제 확대를 이제 좀 붙잡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중국이 대규모 경제 부양 의지를 밝힌 점에서 자동차 중심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의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네. 그 점들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날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주택 가격 지수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에 관심을 끌지도 못했는데요. S&P 케이스 실러의 미국 3월 주택가격 지수가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56% 정도 하락하면서 올 1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S&P 케이스 실러의 3월 미국 주택가격 지수는 134포인트로 시장 예상치 134를 이제 밑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락률은 지난 2월 3.5%보다 둔화됐습니다. 올 1분기 주택가격 지수는 123으로 전분기의 125.67에서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좀 시장에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같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예상 밖 급락이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중국 쪽 이야기인데요. 좀 호재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좀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쓸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 신화통신이 추가 부양 기대감은 없다,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중국 네. 정부가 당분간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 이제 30일 날 이제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의도는 매우 명확하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해왔던 오래된 방식대로 안정된 성장을 위해 부양책을 도입하는 일을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이제 좀 덧붙였는데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만큼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철도와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에너지, 이동통신, 그리고 헬스케어 교육 등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28일 날 크레디트 스위스와 그리고 스탠다드 앤 차티스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당시 4조 위안보다 적은 1조에서 2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에 나서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신화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절전형 에어컨과 그리고 평면 텔레비전 세트에 대해 최대 400위안,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올해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의도를 좀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이제 부양책 쓰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안정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쓴다는 점에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중국의 부양이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쓰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날 그리스에서 들려온 소식도 좀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신민주당이 긴축을 반대하는 시리자를 누르고 지지율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시리자가 이제 유지하고 있던 신민당을 누르고 이제 1위로 전환했는데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재정 긴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을 좀 깨닫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더 이상 협박 수단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의도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 전에도 그리스 국민들은 유로존 탈퇴는 원하지 않았지만 재정 긴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중간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것들이 그 중간에 대한 타협점을 찾았던 어느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일단은 6월 중순까지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긴장 놓치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좀 빅 신용평가사는 아니지만 이건 존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이건 존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스페인 이제 그동안 좀 대형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형사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이 신용 등급을 판매해도 좋다라고 이제 허가한 9개 중에 하나인 그런 신용 평가사입니다. 이 신용 평가사가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됐던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존스에 대한 전망이 조금 시장의 관심을 좀 이끌고 있는데요. 이건 존스는 이제 결국 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에서 이제 B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존스는 일주일 전 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WB+에서 WB-로 2단계 강등했고 4주 전에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을 한 단계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전망을 일단 좀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건 존스는 스페인 경제가 국가 부채 때문에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스페인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9.6%에 이르며 GDP는 1.7%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존스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이제 24.4% 이런 것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은행의 추가 손실과 그리고 예금 인출 가능성은 스페인의 취약한 재정적 여건에 우려를 더하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존스는 스페인은 불가피하게 은행 업계와 그리고 부실한 지방 정부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2대 대형 은행의 자산은 GDP를 웃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로 하향했으며 이제 은행들의 추가 지원 요청과 그 유동성 공급상을 주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이건 존스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화는 1.25% 아래로 밀려면 작년 7월 1일 최저치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항상 이제 미국 신용등급과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서도 이제 봤듯이 좀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던 신용평가사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좀 시장에서 좀 크게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용평가사들의 코멘트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은행들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22의 한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네, ECB가 추가 국채 매입을 네.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에벌트 노보튼이 ECB 정책위원이자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29일 이제 현지 시간 29일로 이제 밝혔습니다. 노보튼이 위원은 이날 벨그레이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ECB가 국채 개입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ECB는 지금까지 유로존 경제에 매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많이 실기해왔다면서 지금은 그런 정책들이 경제에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3년 만기 장기 대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주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는 ECB의 구제금융 지원 대신에 국채 매입을 통해 스페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노보트니 위원은 이어서 이제 그리스가 그 유로존에 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슈라면서 이는 유로존 당국이 아니라 그리스 국민과 그리고 정부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ECB의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출구 전략을 논의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스페인 우려가 고조되고 그리고 네. 유로화 급락과 달러
그러니까 그 상승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이 겹치면서 이제 금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일간의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할 정도로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금 선물 가격은 스페인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하락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금 8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온수당 20달러, 1.3% 하락한 1,550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관심 부족에 금값을 이제 1,550달러까지 이제 시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1,550달러에 이제 지지를 받았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점이 아닌가 좀 보이고요. 유가는 금값보다는 이제 낙폭이 좀 작았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센트를 그러니까 0.1% 하락한 약보합세를 보이며 90.76달러로 체결이 되었고요. 영국 런던 IC에서 거래되는 블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43센트, 0.4% 떨어진 106.69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10년 국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31%로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는 유라 대비 강세를 보였고 엔화에 비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유가는 장중에 중국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92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핵 개발 협상이 지지부진하는 것도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키워서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이 불러온 것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밤 지켜봐야 할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단순하게 일단 두 가지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4월 미결 주택 판매 이걸 한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그리스 문제가 잠잠해지니까 스페인 문제가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도 스페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은행권 부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힘이 좀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스페인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은행 부실 구제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 이른바 그리스나 아일랜드가 도입했던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페인의 3대 은행인 방키아에 대한 이 정부 구제금융이 당초 예상보다 점점 더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발표 당시보다도 계속 지금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죠. 저희가 이제 9일날 스페인 정부가 부실 구제 금융, 이른바 방키아에 대한 직접적인 부실 구제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5월 9일날 저희가 적시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페인의 구제금융, 은행권의 내용들을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당시 스페인 정부는 방키아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많게는 100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고 적을 경우에는 70억 유로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차적으로 45억 유로가 들어간 이후에 어제 그제까지 나온 것은 190억 유로가 추가로 들어가서 현재 총 구제금융으로 들어간 금액이 235억 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이고요. 또한 뱅크런이 나타나는 부분, 이런 점에서 방키아의 고객들이 10억 유로를 인출해 갖고 현재도 뱅크런 조짐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라위 총리는 190억 유로를 조달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금리가 최근 임계치인 7%에 가까이 도달하는 6.5%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따라서 현재 라위 총리가 그 전에도 은행권의 부실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다가 네. 전격적으로 은행 부실 수술대에 오른 부분, 이런 점에서는 현재까지 유로존의 구제금융 신청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의구심은 현재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호이 총리가 유로합은행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라호이 총리 어떤 해법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라오이 총리는 라오이 총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방법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이제 유럽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를 현재 맞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라오이 총리는 은행 구제금융에 국채를 투입하고 이를 담보로 ECB에서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ECB는 현재 이 라오이 총리의 구제금 방향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특별히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ECB는 현재 시장에서 7% 가까이 오르고 있는 이른바 스페인 국채를 담보 여건의 우량 국채로 선택할 수 있느냐에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라오이 총리는 빠르면 7월 출범 예정인 유로화 안정기구를 통해서 스페인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주입하도록 현재 요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구도는 유로화 안정기금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이 자금을 받아서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구제금융 재원의 마지막 책임 의사를 갖게 되는 흐름으로 현재 방어벽으로 이런 부분을 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로화 안정기구가 스페인의 요구대로 은행이 직접적으로 구제금융을 실현할 경우에는 정부가 빠지고 책임 소재가 나중에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새벽에 ECB가 이른바 S&P 프로그램 국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라고 다시 선을 그었고요. 네. 따라서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3,380억 유로, 이 중에 1,800 유로가 현재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방키아를 제외한 산탄데르와 방코 빌바야 비스카야 등 이른바 11개 대형은행의 현재 은행권의 부실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이라고 불리는 EU와 ECB, IMF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라오이 총리가 현재 정치권의 정치 생명이 그 경각에 달릴 수 있는 부분은 스페인 정부가 그리스나 현재 아일랜드처럼 구제금융 신청을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을 현재 감당하기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제금융 신청에 라오이 총리가 좀 미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EU나 ECB, IMF는 오히려 이렇게 시기를 늦추고 시장에 불안정한 정보를 계속 노출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것이라고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문제가 오는 28일과 29일 정례 EU 정상회담 이전이라도 독일과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현재 리스크 요인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외부 금융의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라오이 총리가 언제 말을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신용시장의 커다란 우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 금리도 불안한 상황에서 일단 스페인 정부는 구제 금융을 일단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구제 금융을 선언한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게 봐야 될 부분은 EU나 IMF, ECB 이 그 3대 트로이카와 스페인이 어느 정도 수기를 깊숙하게 들어간 이후에
구제금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이런 구제금융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봐서는 은행권의 부실 1,800억 유로의 현재 조달은 스페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EU의 4위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현재 스페인은 그리스 문제에 최소한 2.5배의 시장 충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용자산을 5천억 유로로 현재 상정하고 있는 유로 안정기구의 초기 진압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IMF가 현재 가용 재원 4,300억 유로의 재원 충원 문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화벽 규모로서는 다소 불안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제 금융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스페인 정부도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먼저 이제 그리스 문제가 잘 풀려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그리스가 6월 17일 긴축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연정이 구성이 되고 스페인 문제도 트로이카와 깊숙한 논의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기대한다라고 보겠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어그러지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가장 현재 초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쪽이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위스와 영국이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현재 6.5% 이상 올라가자 비상 현재 체제를 가동하는 등 점검에 들어갔다는 요인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페인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한 그런 그 사인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세에 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랜만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이 19거래일 만에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돌아왔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루였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의 매수가 눈에 두드러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계속 매도 대응을 했던 그 조선업종이나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이런 하락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주로 하는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서 또 반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주나 조선주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반등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약했었습니다만은 어제는 상당히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또 조선업종 내에서 이제 STX 조선해양 같은 STX 그룹주들도 반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 쪽에서 그동안 계속 약세를 탔던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많이 반등이 좀 강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전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셀트리온의 반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세를 좀 많이 보였던 중형 기술주들, 특히 IT 관련 부품주들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형태의 진행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원익 IPS라든지 덕산 하이메탈 같은 최근에 상승이 좀 견조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뒤처지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위축됐던 종목들이 반등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어제도 나오셔서 최근 장세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장도 마찬가지로 이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도는 장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 어떤 업종 약세를 보였는지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볼게요. 예,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이나 그다음에 조선업종의 반전이 제일 두드러졌던 모습이고요. 역시 이 종목군들이 그동안 약세를 너무나 많이 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반등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제한적인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T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반등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공매도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목들, 특히 이제 최근에 반등 포인트를 계속해서 못 잡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21선 타고 꾸준히 밀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관들이나 외국계의 그 공매도 매도 대응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었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기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금감원에서 많이 압박을 주기 때문에 어제 좀 빠르게 청산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을 했던 종목들은 주로 이제 뭐 항상 기관들이 공매도를 자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많이 했고요. 사실 STX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보면은 그 공매도 대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들어진 상태라서 청산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업종 간에는 그렇게 이제 화학이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등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약세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강수를 좀 보였던 자동차라든지 또 뭐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쪽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주라든지 또 금융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상승이 좀 약했던 뭐 이런 진행을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이 공매도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라는 소식에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과 그리고 또 낙폭이 컸던 SK 하이닉스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이슈들 정리해 볼게요. 예, 사실 그동안 그 시장의 그 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이 공매도였었고, 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뚜렷하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방치되다시피 했고요. 또 사실 작전 테마 쪽에 조사는 활발했습니다만은 이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항상 그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많이 안 나왔었죠. 하지만 요번에 금감원에서 또 강력하게 단속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강하게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우선 뭐 그런 급한 물량에 대해서 좀 청산을 하면서 환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의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뉴스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이 약세 요인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약세를 탄다면 신규 공매도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 뭐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관계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계속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의 정점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악의적인 공매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루머 같은 것이 진원지를 알 수 없게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더 끌려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왔었고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성 재료를 계속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던 세력들이 급하게 회수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버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상당히 강하게 반전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어제 IT 관련주들의 반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네. 강하게 나온 것도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청산에 따른 그런 반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별 이슈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네.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건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그 대형 종목들이 연속적인 반등세를 좀 탔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화학주들도 반등이 나왔고 또 조선주들도 최근에 약세를 계속 탔습니다만 이쪽도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바닥 탈출에 대한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대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아직 목표로 갖고 공략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단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탈출을 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은 역시 주가의 연속 상승이 계속 나오기엔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 탈출을 강하게 시도한 종목들에 대해서 눌림 몫시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올랐으면 한 2, 3일 정도는 내리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점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 가시면 이번에 대응이 좀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은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제가 뭐 사실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단기 정도는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봐야겠다. 대형주는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대형주는 주기가 한 조정을 받을 때도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올 때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눌림목 포인트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무난한 대응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그래도 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려면은 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붙지 않으면은 거의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쪽을 공략을 하신다면은요, 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공략하실 때 눌림목 시도 기관의 매수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통합 재정 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 나빠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에 대해 500m 신규 출점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GS25가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신규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오일이 국내 최초의 요트 전용 주유소를 개장합니다. 오는 6월부터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서 수상 레저 선박을 고객으로 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방사선 없이 유방암 진단이 가능해져 암 조기 진단을 위한 수시 검진 시 방사선 노출에 따른 부담이 사라집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분기 통합 재정 수기가 1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재정 조기 집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가 어제 월 1월부터 3월까지 통합 재정 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올 1분기에 1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이 나빠진 것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통합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이 3조 8천억 원, 세외 수입이 1조 3천억 원, 보장기여금이 1조 2천억 원씩 총 6조 9천억 원이 증가해 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에도 적자폭이 커진 것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통합재정 지출액이 13조 8천억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 지출액 총액은 96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통합재정 지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 29.7%에서 올해 32.9%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대상 수지는 2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8조 4천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관리 대상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과 공정위가 신규 점포 출점 거리 제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하반기에 500m 이내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업계가 자체 기준을 반발했다고 하죠. 네, 편의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신규 점포 출점 제한 기준을 놓고서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편의점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500m 이내 수준에서 5분 기준안을 올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얘기하자 편의점업계에서 미리 그보다 수위가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출점 제한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GS25는 29일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신규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서 신규 출점을 하게 되면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 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정으로 GS25는 전년 대비 신규 점포 수가 최소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300여 개의 신규점을 열었는데 올해는 150m 거리 제한을 적용하면 260에서 300개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25는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 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맹 경영주의 간담회를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패밀리마트가 신규 점포 출점 시 기존점 동선거리 기준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고 100m 이내에는 임금 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점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점포 간 거리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한 관계자는 현재 5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열지 않는데 150에서 200m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이 신규 출점 거리 제한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공정위가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500m 이내로 거리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에서 스스로 먼저 기준안을 내놓으면 공정위도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업계가 가맹점 사업자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80m 이내 출점 제한을 하는 자율 규정을 운영했는데 2000년에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공정위가 거래 제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국내에도 요트 전용 주유소가 생깁니다. S-오일이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이 선박 전용 주유소를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네, 국내 처음으로 요트 전용 주유소가 생겼는데요.
있는데요. S-OIL은 다음 달부터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요트, 보트 등 수상 레저 선박을 주 고객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선박 전용 아라마리나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S-OIL이 담당하고 운영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 플러스가 맡게 됩니다. 아라마리나 주유소는 150척의 레저용 요트, 모터보트 등 계류장 이용 고객뿐 아니라 아라뱃길을 운행하는 소형 유람선 등이 수상에 정박한 채 편리하고 안전하게 급유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일반 주유소에서 별도의 기름통에 연료를 쏴서 넣거나 탱크로리를 불러서 급유해야 했던 선박 운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S-OIL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도 수상 레저 스포츠가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마리나 주유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유일의 마리나 주유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요트 전용 주유소 증가에 한 발 앞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엑스선이나 MRI 대신에 전파를 이용해서 손쉽게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5년 뒤에는 상용화될 거란 전망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 방사선 노출 없이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오는 2017년이 되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GHz 대역의 전파를 이용한 영상 진단 기술을 확보하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유방암 영상의학 권위자인 문우경 구회령 서울대 교수팀은 앞으로 3년간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오는 201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방통위가 작년부터 38억 원을 투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직경 5mm 크기의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